일단은 주인공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죠. 누구랑 누가 있어요? 우리 옷이랑 건시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서술자의 방향이 어때요? 주인공은 사실 권씨죠. 근데 여기선 서술자가 누구야? 옷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일단 1인칭이라는 얘기는요, 그럼에도 어떤 인식을 하고 있다? 주관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오씨에게 주관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관찰자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이 오씨라는 사람의 시야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다? 권씨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죠? 권씨의 행동을 관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우리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봐줘야 돼요. 했었어요? 학교에서? 몇 년도? 1970년도였어요. 자, 1970년도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 배경, 뭐가 있었을까?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보통 두 가지 정도 있긴 해요. 그래서 보통 나오는 게 첫 번째는 배웠을 거잖아. 뭐야? 산업화. 두 번째는 이게 핵심인데? 독재정권. 산업화가 문제가 아니고 독재정권이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1970년도에는 보통 우리가 독재정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업화도 있었는데, 자, 우리가 요 부분, 아마 여기 같이 물려갔을 거예요. 같이 한 번에 언급이 되었을 거예요. 자, 왜 그런 거냐면요. 산업화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공장이 들어서고 막 집값이 오르고 막 새로운 집들이 생기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화가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라 독재 정권에 의해서 독재 정권과 산업화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냐? 강제성을 띠게 돼요. 강제성. 그러니까 막 철거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인데 들어는 보신 적 있죠? 그거예요. 강제적으로 해야 돼. 산업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그냥 안 되니까 강제로 해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자, 그 첫 번째로 한다면은, 자, 사회적 약자의 소외가 일단 먼저 일어납니다. 사회적 약자의 소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요런 부분이 있었다. 지식인들의 탄압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권씨를 어떤 인물로 봐야 되냐? 여기 있었던 지식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거 얘기했었냐? 학교에서? 지식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정확히 지식인이라는 부분이 어떤 배경 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주셔야 좀 이해가 빠르십니다. 자, 아무튼요. 자, 요때 당시에 지식인들의 탄압을 받은 게, 그 중에서도 권씨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왜냐? 권씨가 여기서 어떤 상태야? 전과자였잖아요. 그쵸? 전과자였는데, 뭐였어?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름대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왜? 전과자를 안 받아주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식 노동을 한다 쳐도, 번역일이나 이런 걸 한다 쳐도요, 전과자기 때문에 잘 안 받아주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돈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뭐해? 아이씨, 막 빌려주시오. 하면서 막 자존심 지키려고 막 가오잡아가면서 막
구두로 막 뭐 하고 뭐 씨발 바지 닦고 막 이지랄 따고 있잖아, 그지? 맞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작품, 요 본문이 나오기 이전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할 거예요. 얘가 왜 전과자가 됐고, 얘가 왜 자존심만 지키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 이거. 자, 본문 이전의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본문 이전의 내용. 자, 요때 당시에 권 씨는요. 요때 당시에 권 씨는 우리가 새로운 그 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막 새마을운동 비슷한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빈민촌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빈민촌에서 퇴거를 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요. 시위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우리 뭐 독재 정권의 시위면 뭐 많이 다 했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에 시위에서 약간 누구야? 뭐 약간 리더격으로 나왔어요. 리더격으로 나왔는데, 자, 여기 이 시위에서 리더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부한테 탄압되기 딱 좋은 꼴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시위에서는 뭘로? 당연히 강제 해산이 되었을 거예요. 그죠? 강제 해산이 되었고, 그리고 리더였던 잘못으로 인해서 어딜 갔다 온다? 감옥을 갔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다? 전과자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시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 정책의 문제점이라는 거를 뭔가 잘 알고 그래서 한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지식인의 면모가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고, 기본적으로 지식이니까 이런 시위를 할 수 있었던 거야. 이런 정부에 대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부 쪽에서는 어때? 이런 애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요 기준으로 이제 자 바로 본문 들어가 봅시다. 요 배경은 학교에서 따로 안 했다고 했죠? 요 정도까지도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왜냐면은 요 본문 외의 거가 나올 수도 있어서, 본문 이전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중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시위를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과일 트럭이 가다가 쓰러졌어요. 가다가 이게 전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과일들이 막 뭐 사과든 참외였을 거야. 참외가 이렇게 막 쏟아지는데, 웃긴 거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시위하다 말도 거길 가가지고 참외를 존나 으적으적 다 씹어 먹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제 얘가 뭘 느낀 거야? 현타를 느낀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 얘네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 빈민촌이면은, 그치? 그러니까 끼니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시위를 하였던 이유는 사실 뭐야? 얘네가 이속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시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타가 오고 뭐 그러다가 어찌게 하다가 잡히게 된 거였어요. 아무튼 그런 배경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 줄거리 보시면요. 제가 좀 보면은 조금 이제 간격을 좀 길게 냈어요. 글씨도 좀 크게 해놓고. 그래서 최대한 필기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등학교 교사인 나는 새빵살이를 전전하다가 개발이 진행 중인 한 도시 주택가에 집을 장만하고 분간방에 새를 놓는다. 이 방에 권 씨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오는데, 권 씨 가족은 통보도 없이 이사 오기로 한 날보다 앞서 이사를 와서는 약속한 전세금마저 다 내놓지 않았다. 자, 게다가 권 씨 아내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이다. 아니, 안 그래도 가난한데 임신까지 하면 어쩌라는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제 애가 있으면 이제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돈도 없는데 애까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애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게, 여러분들도 학원 하나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2개 이상은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하나를 키우는데 요즘 한 6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 정도는 아니시겠지만 평균이라고 했어요. 평균. 누군가의 더 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무서워서 애를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자, 권씨는 이불 보따리 하나와 취사가 올 뿐인 궁색한 살림살이, 그 밑줄 쳐주시고 궁색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뭐래? 여러 켤레의 구두만큼은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게 닦아놓는다. 아까 그 구두란 얘기 잠깐 했었죠? 뭐야? 자존심이란 얘기 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권씨가 이사 온 며칠 뒤 이순경이 나를 찾아와 권씨가 전과자이니 그의 동태를 살펴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학생 집에 가정 방문을 가다가 공사장에서 일하던 권씨를 우연히 만난다. 자, 거기도 밑줄 쳐보자. 공사장에서 일해. 왜? 전과자니까. 자,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권씨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았던 땅 문제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 아까 방금 그 용어 많이 나왔죠, 그죠? 항의하다가 소유의 주동자로 몰려 징역을 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그 부분이 아까 요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 뒤 집에서 아이를 낳으려던 권씨의 아내는 진통이 길어져 한밤중에 병원으로 옮겨진다. 넘어가실게요. 오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에도 권씨가 나를 찾아왔다.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 교무실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이어서 수희로부터 연락을 받자 곧장 학교 정문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권씨랑 나랑 대면을 하게 됐네요. 아니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권씨는 애써 웃는 낯이었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였다. 나는 그 수줍음이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것일 거라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연락을 받는 그 순간에 느낀, 자, 밑줄 쳐보자, 불길한 예감을 떠쳐버리려 했다. 그럼 얘가 말하는 그 불길한 예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불길한 예감 뭘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요, 자, 우리 권씨 기본적으로 가난합니다. 자, 거기에 지금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임신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 집에서 그냥 나면 되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어디까지 갔다? 병원으로 갔죠.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병원에 갔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발생할 수 있어? 비용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올 거 아니야. 급하게 갔기 때문에 또 그것도 응급수술이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는 가난해. 누가 봐도 지금 노가다밖에 하는 게 없어. 그럼 나를 왜 찾아왔을 것 같아? 돈 구러 왔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불길한 예감이면 요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쳤을 때 돈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돈을 빌려온 게 아닐까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잘 됐습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뒤늦게나마다 오 선생 말씀대로 했기만 안정이지 끝까지 집에서 버텼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녀석인지 년인지 모르겠지만 못난 애비 혼 좀 나라고 영 애를 먹이는군요. 권씨는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 위에다 발부리로 뜬모를 글씨인지 그림인지를 자꾸만 그렸다. 자, 얘가 지금요, 권씨가 하필 이러고 있어. 이 와중에 수줍어하고 있어요. 야, 수줍어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돈 꾸기가 말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수줍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뭘 하려고 돈을 빌리려는 거기 때문에 빌리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수줍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행동을 통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해 얘가 어떤 생각을 할 거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걸까요?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걸까요?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돈 꺼달란 말이 한 적 없잖아. 그죠? 그럼 요 부분, 수줍어하는 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간접 제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간접 제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먼지가 풀풀 이는 언덕길을 터벌터벌 올라왔을 터인데도 그의 구두는 놀란 만큼 반짝거렸다. 밑줄 쳐보자. 놀란 만큼 반짝거렸다. 얘는 뭘 지키고 있다? 자존심을 엄청 지키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지가랑이 뒤쪽에다가 양쪽 발을 번갈아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뭐야? 1인칭 관찰자의 특징이죠. 뭐야? 이 권 씨의 행동을 자기가 그냥 예상을 해버린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래? 빠꾸 없어요? 10만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의 수줍이 싹 가시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채워진 얼굴을 들어 내 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다. 담배 한 대만 꽂자는 식으로 10만원 소리가 허망이도 나왔다.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태는 거였다. 자, 얘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거칠게 말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어?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옆에 적어주세요.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위. 자, 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얘가 어떤 상황이냐?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상황 플러스 어떤 상황이야? 급박한 상황이잖아. 그치? 태아든 아니면 아내든 생명에 지금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지키면서도 급박한 상황이 약간 좀 어때? 좀 거칠게 말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그 모체 골반도 넉넉하고요. 조기 파수도 아니고 전치 태반도 아니고요. 쌍둥이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렇게 정상적인데도 24시간이 넘도록 배가 위에 달라붙는 경우는 태아가 돌다가 탯줄을 목에 감았을 때문이랍니다. 제기랄. 탯줄을 목에 감았다는군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나 모두 위험하대요.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게 제기랄이라고 씹어뱉은 그 대목뿐이었다. 왜 어색하게 들렸을까, 저게? 얘가 근본이 뭐야? 지식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 리가 없겠죠? 난 왜 그러냐? 나도 지식인 아니냐? 네이버 지식인인가? 왜 욕을 하고 계지? 아무튼 평상시에 관심없지 않은 그 말만 빼고는 그럴 수 없이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정잠치 몸탄 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 귀엔 더욱 진지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의 진지함 앞에서 그거 참 안 됐군요 라든가 그래서 어떡하죠? 라는 상투적인 말로 섣불리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기엔 사실 말이지 10만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자, 이때 당시에 10만 원이라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면 대충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사이의 돈입니다. 자, 암튼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다. 정상 돈만비 1, 2만 원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단순히 권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만 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것은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큰일을 저질러도 괜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굳이 꺼주면은 꺼줄 수도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뭐냐, 현실적인 문제가 있네요. 네, 아내한테 잡혀 살고 있답니다. 용돈 받으면서 살고 있나 보네요. 예, 그래서 이제 빌려만 주신다면은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자, 이 무슨 짓 거기 밑줄 쳐주시고요. 자, 거기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뭐라도 저지른다는 거야. 범죄라도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과자라는 생각을 해봤어야 돼. 그죠? 그래서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말한 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만정이지. 안 그랬다면은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그렇다. 거기 밑줄. 끼니조차 감당 못한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걸리면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 가지고 어느 해의 빚을 갚을 일인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걸 매우 잘 알아. 누 뭐야? 이 권씨가 이미 졸라게 가난하다는 상황을 이미 얘는 알고 있잖아.
왜? 자, 첫 번째 뭐였어? 전세 보증금도 나한테 제대로 안 줬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막노동하다가 발견했지. 그죠? 그 다음에 굳이 여기까지 와서 산모한 그 출산 비용을 나보고 빌려달라고 해온 이 상황. 최소한의 그 돈도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다 적어주세요. 까먹었죠? 다시 내가 적어줘요? 나 뭐라 했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너 적었냐? 적은 거 같은데? 아? 뭐라고? 어? 나 못 들었어. 그쵸. 일단은, 자, 전세 보증금도 다 안 냈어. 그죠? 다 안 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막노동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죠? 막노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출산 비용조차도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새끼가 전과자야.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빌려주기가 좀 싫었던 거죠. 싫었던 거예요. 자, 아무튼,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거기도 밑줄 쳐주시고요.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도 감히 두말을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자, 거기에서요. 자, 우리가 오씨가 태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얘한테 지금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오로지 얘한테 그 동정이나 그런 것들은 안 줘야겠다. 오로지 내 상황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한편으로는 소시민적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는 돈을 빌려줘, 안 빌려줘? 몰래 빌려주죠. 그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야? 동정심이 발휘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씨의 태도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혹시 소시민적 태도가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소시민적 태도가 뭐냐면은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소시민적 태도라고 해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기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태도를 얘기하고, 동정이나 연민이 따로 없어요. 요런 것도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자, 네, 넘어가시고. 자,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지금 내 형편의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보증을 섬하고 약속할 테니까 권상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은 그렇게 해보세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석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봤다. 자,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에 희망을 거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원장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병원 원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권씨가 딱 봐도 돈이 없어 보인다는 걸 아니까 수술을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요. 그럼 원장이란 인물도 마찬가지. 어떤 인물? 소시민적 인물 혹은 속물적인 사람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하셨나요? 안 했어요? 했어요? 물질 만능주의. 그것도 적어줄 수는 있겠죠. 그럼 요거 같이 적어줄게요. 자,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속물적 태도, 속물형 인간 이렇게 써줄게요.
이런 거는 충분히 선지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어두시면 적어줄수록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가 두어 번 문질렀다.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저 행동을 왜 한 거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 어땠다는 거야? 얘가 거절당했으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바쁘실 텐데 쓰실 일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두만 입순이 섬잠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실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입에 탁 눌러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거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이거는 뭐 핵심적인 말이죠. 그죠?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뭐 이러면서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너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자, 아까 요거 정리 더 안 해도 되죠? 그죠? 요게 뭐야?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위였잖아요. 그쵸? 권 씨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위. 자, 그 다음에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망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디는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산 고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발궈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려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비지워진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기아기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이거 얘기 안 해줬어? 학교에서? 근데 왜 안 했다 그래? 근데 왜 이거 안 했다 그래? 내가 본문 이전 내용 얘기 안 했다고 했죠, 아까. 안 했어? 했다고? 아, 그랬어? 미안해. 자, 그러면 여기 밑줄.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서, 번시의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뭘 느꼈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짓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전세똥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 더 좀 일찍이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야, 전세보증금 빼서 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갑을에다가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떨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원을 건네자 금태의 마비치 안경을 쓴 원장이 다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원장은 내가 권씨하고 아무 척분도 없으며 다만 그의 새반주행의 따름인 걸 알고는 혀를 찼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길이군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어쨌든 얼굴 한번 안 미치지 뭡니까? 아이,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길이시지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여러 길일 겁니다. 자,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랬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태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 너털 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뭉쳐버렸다. 그러니까 사실 뭐야, 의사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그쵸? 뭘 어떻게 했어야 돼? 생명을 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건데 얘는 좀 뭘 더 중시했어? 돈을 더 중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어 사색이 완연한 권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거들었다.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까지 암양에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곤 너무도 쉽게 끝났다.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질로 4개인가 5대째 불을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다. 자, 이 얘기는 뭐야? 자, 내 아내가 낳는 게 아님에도 이렇게 막 담배까지 피울 정도면은 뭐야, 엄청 자기가 초조했다는 얘기잖아.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아까 요런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그쵸? 동정심이 발휘되는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뭐라냐?
어이, 고추예요, 고추. 남자가 나왔다는 거죠. 아들이 나왔다는 거죠.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혜를 보내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강보에 쌓여 밖으로 나오는 권기용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다. 제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온 농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수없이 잘도 생겼다. 제왕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선입관에 딱 어울리겠으니 묵청이 크고 우렁찼다. 자, 거기 제왕절개 한번 밑줄 쳐보자. 그 다음에 목청이 크고 우렁찼다라는 부분 밑줄 쳐보자. 이거 얘기했냐? 요소 얘기 안 했어? 그 제왕절개에서 아까 지금 뭐라 했었냐? 목청이 크고 우렁차다. 아니, 제왕절개가 뭔지 아세요, 근데? 뭐야? 가르고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제왕절개에서 이 제왕. 이게 요걸 떠오르게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제왕이니까 우와!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럼 요런 식으로 지금 말한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어유희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론 제왕이 그 제왕이 아니죠. 그 제왕이 아닌데 이 부분으로 이거 진짜 역시 제왕절개 아니랄까봐 아주 그냥 목소리가 우렁차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언어유희적인 구조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세디 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난 동준이 놈을 낳던 날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갔다.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 자, 공교롭게도 밑줄 쳐주시고 왜 그런 표현을 쓴 걸까요? 아까 권 씨의 멘트 중에 뭐가 있었어요? 무슨 짓을 해서다라고 갖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무슨 짓을 해서더라도. 물론 강도가 이제 누군지는 아시죠? 그죠? 강도가 이제 권 씨라는 건 아마 모르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너 안 배웠다면 어떻게 알아? 이건 봤어요? 언제? 학교에서? 읽어보라 해서? 그렇구만. 자, 아무튼, 자, 여기 강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 권 씨였어요. 자, 근데 일단 우린 권 씨라는 걸 모르는 척 한번 해주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다. 자꾸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흘렸다. 자, 1번 거기 밑줄 잠자코 흔들었다. 1번 나우를 깨우려는 손의 감축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전국 꼬마 전국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를 보았다. 그는 똑바로 내 멱을 겨누고 있는 식칼의 서슬도 보았다. 자, 2번 술 냄새가 확 풍겼다. 밑줄 조명 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계통의 보자기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너무 취해 있음. 그러니까 뭐야? 너무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일단은 이게 광도가 권씨인 이유가 일단 있었겠죠. 자, 첫 번째 잠자코 깨운 거. 두 번째는 술 냄새. 예. 자, 요 단서들을 통해 권씨라는 걸 그거를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나 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자, 3번 또 뭐가 있냐. 조심스러웠대요. 그 다음에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멱을 가는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 자, 뭐야. 야, 네 번째 또 있네요. 자, 칼이 계속 떨리고 있어요.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겠죠, 그쵸? 그거 내가 잘못 일어났다 칼이 찔려. 이 덜덜덜 내가 찌게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그것은 고의해서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일 것이다.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나는 복면 위에 문을 보는 순간에 그 상대가 그 방만의 전문가가 못됨을 금방 알았다는 것이다. 딴에 진탕 마신 술로 한 것 용기를 돋았을 텐데도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기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쩌지 못한 채 나를 퍽 죽으라고 하고 있었다. 자, 5번. 요런 부분도 있었겠네요. 눈이 착하다는 부분, 그죠? 됐나요? 자,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은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미역국이었다는 건 뭐야? 처음부터. 아, 이거 몰라, 혹시? 응. 미역국이 뭐야? 미끄럽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역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실패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 옆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일단 우리가 미역국이라는 말 실패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요. 관용적 표현. 그러니까 얘가 원관념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오늘도 미역국이다 이러면 이제 이게 관용적 표현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냐?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물려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내놔.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 앉기를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이 수월할 겁니다.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나는 덧붙여 말했다. 집안의 현금은 변번찬소. 화장대 위에 돼지 저금통하고 그 장금 서랍 속에 아마 마루나라가 쓰가 남은 돈이 약간 있을 거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생각하시오. 강도가 더욱 의심을 듣고 경거히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지엄 삼아 조금 신경질을 물어봤다. 마누라가 깨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어?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일러주는다고 하는 게 당신한테도 이로울 거요.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자, 거기 밑줄.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바람으로 들어오는 강도의 발은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자, 6번. 야, 구두를 아예 벗고 왔대. 구두를 벗고 왔대. 그 부분에서 얘가 확실히 초보 강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요건 요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구두를 벗고 왔다라는 얘기는 요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했니 혹시? 안 했니? 물론 얘가 지금 초보 강도인 것도 있지만서도 우리가 아까 구두라는 그 상징적인 얘기가 자존심이라는 얘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강도짓을 할 때만큼은 자존심을 어쨌든 버리고 온 거잖아요. 용기를 내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광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이의 발을 밟은 모양이었다.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즐거우라고 엎드리더니 녀석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이다. 거기도 미주 쳐주시고. 자, 7번. 동준이를 막 어떻게 했어? 조용히 달랬어. 자, 요런 증거물들이 합쳐지니까 건씨라는 게 계속 확실해지는 거죠. 요런 요소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내 위치를 흘끔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복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가머니 상체를 움직여. 자, 요 부분에서 이제 얘가 확실히 건실하는 걸 알았던 거지. 그죠?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시카를 집어들었다. 그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걸리는 거 보니 당신이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몰랐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카드를 받아가라는 은짓을 보냈다.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채가지고는 다시 내 멱을 거놓았다. 자, 그가 거기 밑줄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 자, 그럼 뭐야? 아, 여기까지 아니네. 도둑만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고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아니,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밑줄. 피치 못할 사정. 여기서 뭐 했어요? 병원 비용이겠죠? 그죠? 병원 비용.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빛이 몰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권 씨가. 자존심이 완전 상한 거죠. 그죠? 왜? 권 씨라는 존재를 이미 간파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내 옆을 지나쳐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 것이었다. 애동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외려 더욱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아이고,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줬었지.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오씨가 병원비를 내준 걸 얘기한 거죠. 오씨가 병원비를 내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쌍마! 그딸 이웃은 없다는 걸 나 똑똑히 봤어. 하단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런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언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겠다. 여기 어디야? 권 씨가 살던 곳이죠? 그죠? 그의 실수를 진역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자, 이 얘기가 확실히 뭐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 중에 제일 심한 말이었죠. 그죠? 그래서 뭐래? 그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반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그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한 거죠. 뭐래?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다 짓밟히고 나서 최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 대문은 저쪽입니다 라는 말 때문에. 그죠? 누가 뭐라 그랬나? 누당없이 그는 자기 양력을 밝히더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그냥 요거 다 하면 되겠네. 그죠? 다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해서 하면 되겠네요. 자,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냥 지쳐놓기만 하고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들려 권씨가 아직도 귀가하지 않았음을 깜깜한 방 안에 어미아비 없이 오누이만이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갔다. 아내는 잠옷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무슨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뭔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잃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 저금통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수술보증금을 대납해 준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누웠다. 떼일 염려는 없어. 전세돈이 있으니까. 뭔 일이 있었군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누웠다.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리숙한 강도에 대해서는 나는 끝내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까지 권씨는 귀가했지 않았다. 왜 그런 거야? 자존심이 짓밟혔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게 행방불변이 된 것이 이제 불명해졌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 거기 밑줄 쳐보자.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다. 이 얘기는 뭐야? 나름대로 얘가 지금 성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산행을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오는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문간방으로 걸어간 들을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거기가 계속 제 성찰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쵸? 어떤 근거에서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빨이 올려져 있었을 것이며 그럼 이 얘기는 뭐야? 구두의 상태에 따라 이 사람의 자존심이 지켜져 있는지 안 지켜져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던 것이다. 그때 그게 만약 마지막이라는 건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 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고는 깔고 덮게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 도구들이 전부였다.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다. 가장 감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꼭 그런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들이 사열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자존심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죠?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켤레, 그리고 먼지를 덮어 쓴 게 3켤레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 개 쓰고 있었다는 거야. 내가 아까 물어봤을 때 몇 개였어? 7개지, 그치? 원래 신고 있던 거 나머지 6개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은 거.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모두에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 골라 한꺼번에 솔질을 해서 매일매일 갈아 신을 한 주일의 소용에 다행해온 모양이었다. 잘 닦인 7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켤레의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권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나 마지막이었다.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려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하바 있는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은 요 상태에서는 일단 열린 결말로 끝나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말도 있어야 돼요. 열린 결말에 대한 특징은 뭘까요? 했어? 그렇지 안 했어? 자, 일단은 여기다 그냥 적어도 괜찮을까요? 좀 조그맣긴 한데. 열린 결말의 기능을 좀 정리해주고 가자면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뭘 남길 수 있을까? 여운을 남길 수 있겠죠? 여운을 남길 수 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자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기능도 있을 거고, 그죠? 독자에게 호기심을 유발한다. 요 부분. 요거는요, 충분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그래도 일단 요건 다 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것도 외워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도 여러분들 풀어오시고, 그리고 클리닉 시간에 이제 시험이나 이런 거 싹 다 이제 같이 이제 전범이 다 나갔으니까 이제 슬슬 볼게요. 그리고 다음 우리